수능을 2번을 실패를 했어요. 고시를 2번 다 한 120점 만점에 90점 정도 받았고요. 나머지 과목은 첫 해가 2개인가를 틀리고 두 번째는 다 만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진단을 해보니까 뭔가 제가 멘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시험 칠 때만 되면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이 정도로 진짜 떨고 그래서 시험을 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보다 보니까 네, CEO 저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현재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을 돕는 법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제가 시험이 되기까지 이제 어떤 공부 방법, 이게 스킬이라고 그럽니다. 정확히는 스터디 스트래터지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는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조금 빠르고 효율적으로 습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널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공부법 학회를 결성해서 지금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수험 기간에만 공부를 한다라고 좀 좁게 생각하시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모임에 나가든지 아니면 술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것도 모두 공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전반적인 어떤 과정이라든지 절차,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뭐 중간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제가 3학년 때 처음으로 90점을 평균을 넘겨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드디어 넘겼다면서 박수 쳐주고 그때 진짜 피 터지게 해도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제 짝꿍이 그때 이제 전교 1등이었는데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제가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안 가는 학교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그래서 조금 공부에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누구나 법대? 사실은 법대는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많이 있고 저희 학교가 뭐 안 좋은 학교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원래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었고 법대의 비결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보면 꿈을 좀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던 원동력인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나에게 거는 말이 상냥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좀 꺾이고 꿈에 좀 좌절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법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사실 보시면 잘 이제 국장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버지는 유일한 초졸사시 합격자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를 할 때도 오히려 되게 힘들고 무서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정우 선수라고 이제 키오메이터가 외국에 메이저리그 진출했는데 그런 선수 정말 대단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종범이라는 국내 최고 타자였는데 사실은 선수들은 그 아버지의 그늘을 못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항상 야, 우리 아들은 저 학교도 다 다니고 집에서 돈도 주는데 공부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가지고 심지어 대학교 때는 이따구로 할 거면 군대나 가라 뭐 이런 얘기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 표현은 좀 더 부드럽게 하셨지만은 아버지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향은 좀 주눅드는 게 많았었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공부법을 되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밥 먹고 나면 어떻게 봐야 된다든지 책 같은 거 볼 땐 처음부터 막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 집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말로는 전해지지만 가훈이 있거든요. 그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막노동하시고 월남전에 참전해서 돈 벌어서 공부하시고 그 이후에도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절에서 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랬는데 한 20년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고 공부를 막 특출나게 잘한 적은 없었지만 포기를 하지 않고 내가 이런 마음을 자꾸 다듬고 이렇게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끈기, 인내, 긍정심 같은 거는 좀 물려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요거는 제가 두 개를 나눠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재능이 압도적으로 어떤 위력을 많이 발휘를 하겠죠. 예를 들어 뭐 리오넬 메시라든지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 재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뿐만 아니라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보면은 아마 재능이 99.9%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표가 호날두나 메시나 아니면은 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운동이라든지 제가 최근에 유도 선수 출신 분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전국에서 유도를 3,000등 하면 먹고 살 수 있냐? 절대 못 먹고 산다고 대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공부로 3,000등 하잖아요.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라는 거 압도적이지만 1등만을 뽑는 게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재능을 가진 분들이 또 많지도 않아요. 그 압도적인 재능 가진 사람이 다 해봐야 10명에서 100명인데 나머지 3,500명은 충분히 노력과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고 똑같은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부의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재능이 미친 영향 0%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왜? 재능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바꿀 수 없는 거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은 수용의 불균형성이라는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요. 이러면은 멘탈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거를 고민하고 그런 것보다는 노력과 방법이라는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 능력을 높이는 게 공부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노력과 방법이 공부에는 99.9%입니다. 예시로 자꾸 스포츠를 들어주는 그때 목숨 걸고 했습니다. 거의 뭐 전쟁에 나간다는 생각으로 일단 했었고요. 다만 제가 그때 참고를 많이 했던 거는 공부를 할 때 저는 수능을 2번을 실패를 했어요. 2번 다 어떠냐면 1교시를 2번 다 한 120점 만점에 90점 정도 받았고요. 나머지 과목은 첫 해가 2개인가를 틀리고 두 번째는 다 만점이었어요. 그랬는데 1교시를 이제 국어를 망치다 보니까는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진단을 해보니까 뭔가 제가 멘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시험 칠 때만 되면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이 정도로 진짜 떨고 그래서 시험을 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보다 보니까 스포츠 선수분들 있잖아요. 스포츠 트레이너를 분석을 좀 해봤어요. 이분들이 보면 예전에 저희가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올림픽 나갔을 때 부정 출발해가지고 삐 안 울렸는데 뛰어들어서 실격 당했거든요. 다음에 메달을 땄죠. 저 때는 이제 그때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NBA 농구를 많이 봤었는데 거기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경기장 매니저가 있고요. 로드 매니저라 그래가지고 평소에 메디컬 체크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필요한 거는 당연히 공부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멘탈 관리를 선수들을 보고 배워야겠다. 스포츠 선수를 보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관리하고 성과를 가지고 관리하고 멘탈은 어떤 식으로 심리치료 같은 건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적용하려고 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하는 사람이 어떤 스포츠에 관한 거를 공부한다 이상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공부법의 일부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근데 조금 그런 꼼수를 찾는 재능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영역이지만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멘탈을 제가 진짜 피 터지게 진짜 열심히 지금은 이제 좀 잊혀졌습니다만 몬주익의 황영조 선수가 감독님이 옛날에 금메달 딸 때 훈련을 했었는데요. 우리 서울에서 훈련하면 대교를 건널 수밖에 없잖아요. 몬주익처럼 무슨 언덕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살하고 싶었대요. 대교를 건널 때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 뒤에는 뭔가 희망, 그 다음에 꿈, 성취가 있을 거고 그걸 위한 멘탈 훈련들을 다 이제 코치님들이 해주신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 과정 원래 힘든 거구나. 마라톤 하는 사람이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구나. 내가 그래서 공부할 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한 결과를 따라잡으려면은 수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고통은 당연히 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버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목숨 걸고 했습니다. 3시간 자고 공부하고 그랬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아주 진짜 제 나름의 당시에 첨단의 방법들을 적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적으로는 조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들어주니까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부라고 하면 원래 공부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는 당연히 중국말이겠죠. 그 삼국지 연이 말고요. 정사삼국지하고 진수가 쓴 동탁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부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데 한자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거랑. 앞에 이제 요 한 개 더 붙는데 근데 거기서는 힘과 노력을 쓰는 육체적인 모든 거를 총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에서는 뭔가 에너지 쓰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쓰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를 벤교라고 그러거든요. 책상 앞에 하는 거, 연강. 근데 일본에서도 공부라고 하면은 뭔가 지식을 가지고 궁리하는 거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공부라고 하면 성리학적인 공부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뭐 사자소학 닷된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실제 사법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쳤던 내지는 다른 시험도 그렇고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외국도 그렇습니다. 일본, 뭐 미국, 유럽들도 그런데 정말 단기간에 좋은 성적을 거둔 분들은요. 패턴 공부법은 제게 아니라 저는 외국 거를 많이 배운 거예요. 외국 거.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분들 거를 수기를 분석했는데 처음부터 이게 우리는 원래는 공부를 잘하면 점수를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점수를 잘 받으려면 답을 많이 알면 된다.
답을 많이 알려면 해답을 공부하면 된다. 해답을 알려면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된다라고 접근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턴도 사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거의 답이 되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90년 중반이 지나고서부터는 굉장히 사람들이 출제 시비를 많이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검증되지 않은 문제를 절대 출제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기출을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제 좀 국가 시험에서 제가 이제 출제위원분의 인터뷰에서 들은 거는 기출 문제를 변형할 때 사유서를 써야 된대요. 기출이 아닌 거를 낼 때. 이 정도로 지금 심해져가지고. 근데 제가 시험을 칠 때는 저는 그런 통계를 많이 믿었어요. 저는 어차피 너무너무 지금 시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를 따라갈 수가 없고 믿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수험생이 했던 수준을 제가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지 통계를 한번 쭉 내보니까요. 거의 우리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답이 이 정도 찍거든요. 사법시험이 제때 팔찌선다였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단어군과 적어도 객관식을 놓고 보면 단어군과 그 다음에 정답이 안 되는 단어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이순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이러면 문제를 안 읽어도 광개토대왕이 답이거든요. 근데 이 출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광개토대왕 자리에 들어갈 게 서너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임진왜란에 들어갈 게 한 6개 정도 더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답이 되는 패턴을 공부하면 공부할 범위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실제 문제 풀 때도 지금 인지 심리학이라는 뇌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사람이 문제 풀 때는 직관적으로 풀거든요. 단어를 보고 빨리빨리 맞춰서 푸는 게 있고, 천천히 생각해서 푸는 거 두 번째 머리라고 그럽니다. 슬로우 띵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걸 극도로 훈련을 시킨 거죠. 답이 되는 패턴을 몸에 채워서 푸는 방식인데, 먼저 해답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2개로 매겨요. 빈도랑 난이도로 매깁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못한다고 해서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공부를 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쉽고 자주 나오는 걸 완벽히 공부해요. 왜 하냐면은 여기서 시간을 확보를 많이 해요. 쉽고 자주 나오는 걸 먼저 해버리면 점수는 쌓인 상태에서 내가 이런 느낌이에요. 마음 문제를 푼다 그러면 성인시험이 대부분 마음 문제거든요. 마음 문제 70분에 푸는 게 많은데, 그러면 26문제 정도 기본 문제입니다. 25문제 정도 기본 문제인데 25문제를 먼저 그냥 직관적 사고 다 풀어요. 엄청 빠르게 한 15분, 20분 만에. 나는 앞으로 남은 16문제에 목숨 걸겠다는 사람과 40문제를 갖고 시험 치는 사람 너무 달라요, 태도가. 40문제 중 하나라도 모르는 게 나오면 떨리고 틀리고 이렇지만은 패턴을 가지고 쉬운 문제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 천천히 다시 한번 패턴을 생각하는 사람은 확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관식도 마찬가지고, 주관식은 특히나 출제 패턴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는데 각종 시험 과목이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아보면 또 패턴이 보여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다 서로 다르게 안 뽑고, 예를 들어 노동법 전공자분이면은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하거든요. 여기 낸 걸 여기 또 내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모으다 보면은 동그라미가 쓱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답이 되는 패턴, 그 다음에 답을 쓰는 패턴들은 채점표에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쓰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줍니다, 시험마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적어도 떨어뜨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면접 시험을 볼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시험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정답이고 정답의 패턴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패턴 공부법 이런 거 부르고 있습니다.